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긴축 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를 하셨고, 지난 1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불효불급한 것은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게 예산을 재배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며 긴축 재정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총리님, 또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증가율은 2005년 이후에 가장 낮은 2.8%에 불과하도록 사상 초유의 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둔화된 중국의 성장세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빠르게 수축되고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가 올랐는데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진단을 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부재, 재정 공백으로 규정하면서 나라 돈을 풀면 경제 성장률 3%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민생, 나라 경제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야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해법은 저희 생각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진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돈을 풀면은 성장이 높아지고 활력 회복이 된다 이런 취지신데, 전제는 나라 돈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빚을 내서 나라 살림 살고 있는데 빚을 왕창 더 내자, 대규모로 빚을 많이 내서 풀자, 우선 이렇게 표현하셔야 정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을 약 2% 안팎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 경제를 만들자는 거는 우리 경제 실력을 3% 올려놓고 3% 가게 하는 그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재정 빚 대규모로 내서 그래서 돈 풀어서 그래서 3% 가자 하면은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포인트 이상 만들자 이런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은 그 거품은 꺼지게 돼 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우리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결국 빚더미만 남게 된다. 이렇게 빚더미가 쌓이면은 결국은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된다. 이런 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우리가 3%의 경제 성장률을 구가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소위 말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 개혁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해야 되고, 제대로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교육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공부문도 정말 생산성이 높게 효율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해야지 그것이 3%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가 되지, 돈 풀어서 하면은 결국은 거품의 결과는 거품 꺼지고, 그러면은 정말 참담한 경제 실상으로 간다. 이런 경제 운영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막대한 빚을 내면은 그 빚은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뒤에 따라오는 젊은 청년들, 미래 세대들한테 빚더미를 넘겨주는 정말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 된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빚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힘들지만은 허리띠를 조아매서 건전재정하고, 그렇지만은 이 과정에서 써야 될 때는 쓰자. 그래서 또 안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23조를 추가로 마련해서 지금 내년 살림에 정말 취약한 약자 복지 강화, 국민 안전 지키는데 이런 데 예산 대거 투입하는 이런 예산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내놓은 임시 소비세 공제, 청년 3만 원 교통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금리 인하 등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막무가내 퍼주기식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400조 증가,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1을 5년짜리 한 정권이 늘려놓은 야당은 이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는커녕 다시 퍼주기 정책에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구축 효과로 인해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당의 퍼주기 정책은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국민의 부담감만 높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늘 정부는 5년 지나면 또 바뀌게 돼 있고 그래서 어느 철학을 가진 정부든지 간에 서로 공과가 있고 그거를 물려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지난 정부에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빚을 너무 많이 늘렸다. 정부 국가 부채도 400조 이상 늘었고 가계 부채도 5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그것이 고금리가 되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재정 운영이나 나라 살림 사는데 큰 제약이 된다. 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미래를 보면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재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좌우지간 이 한정된 여건 속에서 지금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스리고 우리 국민들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채무 관련해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8%까지 높아졌고 국가 채무 금액은 8월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1,100조 원 돌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긴축 재정을 통해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빚은 국가 채무는 한번 사이즈가 커져 나오면은 이걸 바로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정 운영이 지금 우리가 R&D도 이야기하자면 곳곳에 재정을 일정 부분 좀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그렇게 큰 겁니다. 이게 나라 살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빚도 늘어나오면은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이 빚을 갚기 위한 또 그 지출도 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줄이고 싶어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어도 나라 살림이 또 지출해야 될 여전히 국민들의 기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한번 빚을 늘리면은 그 다음에 어느 성격의 정부가 오든지 그 정부가 굉장히 부담을 또 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과 같은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OECD에서는 구조개혁이 없다면 부채 비율이 2060년 GDP의 140%가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도 2060년이 되면 1인당 나라 빚이 1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놓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지금 세대에는 내일이 없는 현실, 다음 세대에는 빚만 물려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대책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야당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3조 원 규모 민관 협력금리 인하 대책에 들어가는 3조 원, 이거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대중교통 무제한 패스제인 청년 3만 원 교통 패스, 나중에는 국민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대중교통 적자는 어떻게 보전할 생각이십니까? 지역화폐 지연으로 발생하는 적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전부 나라가 빚을 내어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5년간 나라 빚을 400조 원이나 늘린 것도 모자라서 또 빚잔치만 벌이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3% 성장률 회복이라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포장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은 더 이상 무분별한 퍼주기로 나라 살림이 무너지는 것을 방문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장기간의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 아니라 재정 건전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바로 지금 IMF, OECD에서 대한민국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정정책 기조가 옳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또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국가 채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계부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도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가계부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경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가계빚은 지난해 3분기 1,871조 1,08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여파에 올해 1분기 1,853조 2,563억 원까지 줄었지만 2분기에는 다시 1,862조 7,809억 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가계부채를 줄였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가계부채는 GDP의 92%였으나 2022년에는 108%로 16%포인트 늘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 투자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을 하면 지난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IMF도 29일 공개한 기자간담회 녹취록에서 한국의 나라빚 줄이기는 모범적인 반면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 소득 대비 평균 1.6배에 달한다 라며 우려를 포함하였습니다. 부총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계, 기업, 국가 모든 위기의 출발은 과다한 부채에서 나오고 그걸로 인한 부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해야 된다. 우리가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 부양을 하고 살림 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이죠. 남유럽 국가들이 전부 재정 파탄을 이루고 그것이 바로 과다한 빚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제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간의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은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제대로 된데 우리가 비효율적인 것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약자 이런 부분에 써야 될 때 쓰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 방식인데 가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부채 걱정 그러면서 위기 봉착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국회에서 좀 더 일찍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몇 년 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했었으면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빠르게 늘지도 않았을 거고 국가부채도 이렇게 늘지 않았고 그러면 우리가 탄탄한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위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여력이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 정부 들어서 이게 부채가 급속도로 방만하게 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